여기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항구입니다. 제노바는 콜럼버스의 고향이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상륙했을 때 제노바에서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고 서쪽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콜럼버스는 제노바 출신으로 항해술은 포르투갈에서 배우고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바람에 그 뒤에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고 또 마젤란이 세계 일주 항해를 하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해서 세계 제국, 세계 해양 제국으로 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에서 비롯되었으니까 역사를,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고 고향이 제노바입니다. 제노바는 12, 13세기의 피크를 이루는 해양 도시 국가였습니다. 제노바, 피사, 아말피, 베니스가 4대 해군, 4대 해양 강국인데 특히 제노바와 베니스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진 1퇴. 베니스는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까지 장악하고 저 터키와 대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대 해양 제국을 만들었는데 제노바도 그에 뒤지지 않고 흑해 연안까지 진출을 해서 근거지를 만들고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이스탄불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제노바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아주 큰 탑을 하나 만들었죠. 그 탑, 게랄타 탑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탄불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그 탑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제노바는, 그러나 그 뒤에 스페인 영향력으로 스페인 지배를 받게 되고, 이어서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페인을, 이 제노바의 길을 걸어가면은 지중해를 떠나서 흑해까지 진출했던 제노바의 그 해양력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제도, 복식북이라든지 격리제도 이런 게 제노바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퍼진 것들이 있습니다. 해양 세력은 돈을 많이 벌고 개방적이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외국에 많이 진출하고 하니까 그 도시 분위기가 아주 활달합니다. 부산 같은 느낌이죠. 이 앞에 크레인으로 근사한 이 미술품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이 스는 크레인은 아니고 멋지게 예술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노바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한번 와보면은 거대한 궁전, 두오모 등등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것은 수족관인데 세계적 수족관입니다. 돌핀도 있고 상어도 있고 이제 오후 7시를 넘어서 서서히 석양이 깔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이후에도 자기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죽을 때까지 믿었습니다. 인도. 그것이 인도와 다른 대륙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아메리코 베스푸치죠. 베스푸치.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비행운이 환상적인 그림을 지금 석양에 그려놓았습니다. 피사, 제노바, 아말피, 베니스 이 4개 해양 공화국의 깃발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해군 깃발이 되었습니다. 좋은 자연의 화폭 같습니다. 화폭. 이게 그림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그린 그림도 앞으로 이 미술의 한 장르로 넣어주면 합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해서 황금을 가져오겠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베니스 사람이죠. 아버지와 함께 청년 시절에 쿠빌라이가 다스리던 13세기의 연경까지 가서, 지금은 북경이죠, 가서 쿠빌라이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의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1298년 무렵에 이 베니스와 제노바가 싸우는데 포로가 됐습니다. 제노바의 포로가 돼서 제노바에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경험담을 구술을 한 겁니다. 구술. 그게 바로 동방견문록인데, 따라서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하고 들은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르코 폴로는 북경까지, 영경까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이 콜럼버스를 비롯한 많은 탐험가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어떤 자극을 주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책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세척의 배를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나아갈 때 책 2권을 가져갔습니다. 동방견문록과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럼 어떻게 마르코 폴로의 여행이 가능했느냐 하면은 바로 몽골 제국의 등장입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동서양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이 같은 질서 속에서 안정이 되면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시스템이죠. 팍스 몽골리카. 또 몽골 사람들은 종교차별, 인종차별은 좀 했지만 종교차별을 하지 않았고 아주 무역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몽골 제국 통치기에 여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동서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역마제가 또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대여행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런 장기간의 여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대여행 시대를 통해서 동서양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상대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항해 시대, 15세기부터 문을 여는 대항해 시대로 이어집니다. 대여행 시대가 대항해 시대로 바뀌는 거죠. 대여행 시대는 유목민족, 몽골, 투르크족으로 대표되는 유목민족이 말 타고 활 쏘면서 정복하면서 만든 시대라고 한다면은,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 순으로 배를 몰면서 시작된 시대고, 이
항해 시대가 식민지 개척으로 연결되면서 제국주의 시대로 갑니다. 제국주의 시대로. 이 제국주의 흐름에 막차를 탄 세력이 바로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진출했을 때는 새로 식민지를 만들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까지 탐내고 만주를 차지했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독일도 후발주자로서 해군력을 증강해서 영국에 도전하다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여행시대, 대항해시대,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의 파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흐름 속에서 제노바에서, 콜럼버스의 고향인 제노바에서, 그것도 항구에서 이런 경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거듭 이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다를 잊어버린다든지 해외로 뻗어나가려는 이 기상을 상실하게 되면은 조선조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선조는 반도 국가가 바다를 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가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 너머로 나아갈 때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제노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